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세희입니다. 저는 2026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연구를 마치고 제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그리고 계속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혼의정재단이 지원을 해 주셔서 끝까지 자신감 잃지 않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혼의정재단의 정문규 이사장님과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연구는 17세기 사족 시조와 작자 네트워크 연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1년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시조사 연구라는 다소 범범하고 좀 방만한 제목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집필을 해 나가고 지도를 받고 그리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다듬어진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신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사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디펜스를 할까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게 될까 그걸 늘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지금 설레고 기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의 주제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 사족 시조라는 이 범위는 17세기의 시조 작자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은 16세기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 작자를 사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배계층을 칭하는 말로 사족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7세기에는 이제 반상제가 확립이 되면서 어떤 지배계층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드러내는 말이 사족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 것은 작자의 네트워크입니다. 시조사를 구성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16세기, 17세기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작자의 영향이 절대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작자를 기준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나 개별 작자들의 작품 세계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어떤 시조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네트워크였고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대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좀 모아봤는데요. 사실 이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어떠냐 평가를 해봐라 했더니 멋을 부린 것 같기는 한데 멋을 부린 것 같기는 한데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목적은 물론 이제 정보도 잘 전달을 해야겠지만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뜻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초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17세기 남구만의 초상이고요. 이 남구만의 초상을 특별히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남구만이 시조 작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서는 아닙니다. 17세기 시조 작자 중에 가장 작품 수가 많은 작자는 강복중이라는 인물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남구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7세기 작자 중에서 그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남구만의 초상을 가지고 왔느냐? 17세기 시조 작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보다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남구만처럼 이렇게 초상화가 남아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지닌 인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남구만의 초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17세기 시조가 실려 있는 문헌들은 가운데 있는 그 부부길기 같은 어떤 일기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가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런 문집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들은 대개는 이 문집이나 일기에 실린 것들인데요. 일부 작품은 가집에 실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문헌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집이나 일기류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러나 연구사에서 많이 다루어진 작품들을 제가 무시하고 시조사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가집에 실린 것이라도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된 것들은 대상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중대엽의 악보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조는 기본적으로 노래로 불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전 그 조선시대의 시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는 이게 노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로 불렸고 그것이 어떻게 연행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끝에 나와 있는 이 정자는요. 이 시조가 생성된 어떤 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조를 창작한 공간 내지는 시조가 창작된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이 제가 연구하는데 고려되었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7세기 시조 중에서 특히 신뢰할 수 있는 문헌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총 797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시조 작자는 52명으로 특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시조 작자 밑에 제가 좀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경관, 외관, 향반, 살림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시조 작자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시조에서 보여주는 지향하는 바 내지는 어떤 창작 경향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시조 작자를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살림 같은 경우에는 왜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굳이 넣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작자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실 시조 작자들만 가지고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작자들을 매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개할 수 있는 인물들로 시조 작자가 아닌 다른 살림들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살림도 따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시조 작자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세기 시조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17세기에 주목한 이유는 17세기가 시조사의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지배계층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사림의 성장과 더불어서 시조 장르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17세기가 되면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작자는 사림이라는 말로 총칭할 수 있었지만 17세기의 작자는 16세기의 작자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품도 더 다양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 작자층 자체의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16세기, 17세기의 경우에는 시조들이 실린 문헌도 대개는 뭐 문집이라든가 일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실려 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가집에서 보통 시조를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작자층도 어떤 전문 가객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을 생각했을 때 17세기는 시조사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7세기의 시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선 사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족들이 어떤 학문적 혹은 어떤 지역적, 어떤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했는가, 그리고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시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작과 향유의 관습이 변모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 논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자 네트워크가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추적해 보았는데요. 시조는 어떤 특정 개인의 정서를 나타내는 작품일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산출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가단이라는 건데요. 사실 아직 가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체가 밝혀졌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가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단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단이라는 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가 이런 가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구 방법을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픈소스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게피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관계망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그 분홍색, 녹색 이런 점들이 찍혀 있는데요. 이 노드라고 부르는 점과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선을 통해서 노드 간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루기가 좀 쉬운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런 복잡한 그물망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논문에 넣어 놓으면 사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독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런 식인데요. 제가 16세기 시조에 대해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룰 때에도 사실 네트워크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생각은 못하고 일일이 그 PPT를 활용해서 손으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 손으로 그렸던 것을 지금 게피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본 형태입니다. 이때는 사실 지금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룬 것보다는 대상도 좀 적은 편이었고, 그래서 손으로 그리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손으로 그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서술의 구도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좀 후에 그 네트워크를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그 네트워크의 구성이 지역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시적으로 지역에 따른 작품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기, 영남, 호남, 호서 이렇게 4지역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 3개에서 다룬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통시적 흐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작 경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짚어본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네트워크가 어느 시기에 부각되고 또 어느 시기에는 사라지는지,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달라지는 그러한 양상을 토대로 해서 창작 경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조 작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QGIS를 이용해서 한번 가시화해 보았습니다. 윗부분이 잘려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위의 지역에서 시조가 전혀 창작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서울 인근 지역에서부터 이 호남 지역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대의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근기, 호서, 영남, 호남 이렇게 그 크게 4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기 지역에서는 한성부나 양주부 같은 곳이 거점이 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호서 지역에서는 충주나 청주,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안동과 상주, 호남에서는 남원, 나주, 강진 같은 그런 지역들이 어떤 거점이 되는 지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족 세력이 강세했던 지역과 일치하거든요. 결국 이 지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당대의 시조가 사족 문화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인물들은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역별로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른 시조 창작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도 이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시조 작자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았던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시조 작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에 매개가 될 수 있는 인물들도 넣었습니다. 사실 여기 중간에 있는 뭐 송시열 같은 그런 인물은 시조를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개가 되는 인물이라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 매개가 되는 인물을 넣을 때에는 사실 매개가 되는 인물이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둘 이상의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두 인물 간의 그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두 인물의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그 왼쪽에 있는 그 하나의 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 네트워크의 인물들이 영남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위쪽 상단에 있는 인물들이 이 근기 지역의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인물들이 되게 이 호서 지역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들이 호남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영남하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되면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영남의 인물들과 호남의 인물들 사이에, 물론 이제 중앙에서 만나는 인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조 작자들의 한정에서 보았을 때 거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자 네트워크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어떤 작품 세계가 나타나는지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기 지역입니다. 근기 지역의 경우에는 공간으로 보자면 한성부, 양주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네트워크 상으로 이 한성부와 양주부의 어떤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구상할 때에는 세대별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음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된 1세대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신익성, 신음의 아들인 신익성을 중심으로 한 2세대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구성하는 것을 좀 고려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틀을 맞추는 것도 학위 논문의 미덕이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이 근기 지역만 세대로 나누는 것은 다른 지역들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성과 양주로 나누기는 했지만 네트워크 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근기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출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7세기가 되면 어떤 출처관이 확립이 됩니다. 어떤 군신 관계에서 신하가 무조건적으로 그 임금을 따르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그 임금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물러나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이렇게 여기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당파 정치와 맞물리면서 출처관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7세기에는 이 당파 간 경쟁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전국의 변화에 의해서 대거 실각을 했다가 또 다시 등용이 됐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특히 어떤 처의 국면에 있을 때, 실각을 했을 때 시조를 많이 창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시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처의 국면에서 시조를 창작할 때에는 운세 순환을 기다리는 도학자적 태도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음의 방홍시어 같은 그러한 시조들에서 보면 우리가 이전에 그 시조를 읽을 때에는 어떤 이 사람이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름을 나타낸다거나 자신의 어떤 갈등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 신음이 지니고 있는 그 운세 순환을 기다리는 도학자적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그 신익성을 중심으로 한 2세대 네트워크로 가면 전원시조가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전원시조는 17세기 시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시조가 그 용어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원시조라는 표현 말고도 전가시조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16세기에서 찾아볼 수 없던 어떤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주목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전원이라는 공간은 말하자면 농사 짓는 공간이고 생활 공간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자연이라는 것이 어떤 심진수양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17세기에는 좀 더 이런 생활에 가까운 공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전원시조에 대해서는 대개 제지사족이 지은 시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세기 시조를 전체를 모아놓고 보니까 사실 물론 이제 제지사족이 지은 전원시조도 있지만 이 출발은 이 근기의 경관들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원시조를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도연명의 은거 공간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연명의 은거 공간이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연명의 은거 공간은 앞서 이야기한 이 출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세속의 일들을 모두 잊겠다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물러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은거라는 자신의 그 마땅한 이것도 또한 이 경관들의 그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신의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방식 이러한 것들이 전원시조에 나타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시조를 어떤 제지사족의 산물로 보기보다는 이 출발은 정치윤리, 즉 물러난다라는 것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인식, 어떤 전원이라는 생활 공간 그리고 생활 세계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이러한 형태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물러난 생활을 하되 여기에서는 또 언제나 나아갈 때를 그 기약하고 있는 이러한 그 경관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남 네트워크인데요. 영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세기 시조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농암 이헌보나 퇴계 이황의 어부가라든가 혹은 그 도산12곡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시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향유했던 그런 시조이기도 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그러한 이제 시조들이 향유되고 그리고 널리 퍼지면서 이 영남 지역이 16세기 시조 창작을 주도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17세기가 되면 영남의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영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학문적 주도권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주도권이 결국 그 17세기 중반 이후에 호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영남 지역에서는 이제 중반 이후에 어떤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인물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들의 상황과 갈등이 시조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세기 초반에는 그 특히 퇴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조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잔치의 모습을 그린 시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뭐냐면 자기와 학문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내지는 자기의 어떤 가문이라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결속력을 다지는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단지 어떤 유흥으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의식이 반영된 문학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족으로서 어떤 향촌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사명감이 반영된 뭐 오륜가류의 작품들도 창작이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이제 주도권이 상실되고 그들도 현실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그러한 갈등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든가 혹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시조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시라는 사람의 시조인데요. 이 이시는 이현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동 그 예안 일대에서 상당히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생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북인의 부회를 했다가 서인의 부회를 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고 이 동생들을 타이르기 위한 그런 뭐 오로가 같은 그런 시조를 짓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영남 지역에서 중반 이후가 되면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하는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 내로 그 생활이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어쨌든 향촌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준경의 그 어부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갈등이 많이 드러나 있다면 이휘일의 정갑팔곡 같은 그런 노래에서는 어떤 그 기근이 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족으로서 그 향촌 사회의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좀 이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또 시조를 창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다채로운 변주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서는 초반에 현실 비판적인 시조가 창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16세기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말에 호남에서 또 현실 비판적인 그런 시조들이 창작되는데 이것이 17세기 초반까지도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장르의 외연이 상당히 확장됩니다. 특히 호남 시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낭만적이고 유미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 문학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이 어부가를 재창조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그 나주 지역 잠시 봐주시면요. 여기에 그 나위소와 윤선도가 있습니다. 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상당히 유명한데 이 나위소의 강호구가라는 노래도 어부가입니다. 그런데 두 시조 모두 상당히 그 흥을 강조하면서도 또 현실적인 그런 그 면모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현실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시조에 함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그 네트워크라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정계청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정계청의 제자들 내지는 요 정계청을 신원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들이 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실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그
인물들의 출신 지역만 고려해서 묶어놓는다고 해서 사람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확하게 하자면 나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나주목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요 정계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또 형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도학시조, 즉 16세기에 나타났던 그 정말로 유교적인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룬 그런 도학시조가 창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형식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호남의 시조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호남의 네트워크가 좀 느슨하게 연결된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일찍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문학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았던 것이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호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17세기 작자 네트워크 중에 가장 그 늦은 시기에 발달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호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은 이 지역에서 17세기 중반에 그 도학이 흥기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청주목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이 서계 이두균이라는 사람이 이 옥화 지역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그 일군의 어떤 학자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송시열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그 집단이 더욱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계 이두균의 집안에서는 16세기부터 시조를 계속 창작해 오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이두균의 선조로 올라가면 이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별은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황이 도산시비곡을 지을 때 이별의 시조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은 완세불공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 형식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형식을 따랐다고 한 그 유가가 이 이두균의 집안에서 계속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홍유라는 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그 일대 지역의 시조 창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유가 형식을 따르기도 하고 강호 시조를 계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16세기와 아주 같지는 않고요. 변주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17세기 말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시조들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호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과 연결하기가 쉬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하자면 여행을 하는 문화들이 이 사족들 사이에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시조를 지었던 그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이 충주 지역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물론 이제 충주 한 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고 제가 거점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한 것인데요. 시조를 한역하는 그러한 문화가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시조를 이제 한역해서 문집 같은 데 남겨둔 건데요. 이것이 이후에 어떤 시조를 수집한 가집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7세기 사족 시조가 통시적으로는 어떠한 그 변화를 겪었는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초반에는 영남이 가장 강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수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전반에 좀 그 작품이 많았다가 결국에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는 거의 그 작품이 창작되지 않은 그런 쇠퇴의 과정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이제 호서 지역으로 넘어가서 호서 지역이 후반에 가면 이 작품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어떤 호서 지역이 그 후반으로 가면서 학문적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학문적 네트워크가 발달했다, 이런 것들이 함께 흐름이 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 후반기에는 이제 꺾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요 중반기에 상승되는 것은 요 나주목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나주목 네트워크의 작품들이 많고 특히 윤선도가 다작을 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것은 이제 17세기 시조에서 전원 시조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좀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시조는 재질 사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기의 경관들이 전원 시조를 본격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의 주도권이 이제 후반기에 가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통시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지역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이제 영호남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근기 지역에서도 시조가 많이 창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후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호서 지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또 창작 경향도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것이 이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후반기에 어떤 이런 기행시조나 한역시조로 마무리되는 것은 18세기의 경향과도 관련이 있어서 좀 주목이 됩니다. 결국 17세기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성장했다가 쇠퇴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후반기에 나타난 시조들이 어떤 18세기의 시조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한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